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교류가 다시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경련은 남북 경협 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방 등 각종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미세먼지가 반복되면서 공기청정기와 실내건조기 등 관련 제품들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야외 활동 관련 제품들의 실적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20척의 선박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컨테이너선 발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의 경제협력교류 청신호가 켜지자 재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남북 경협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계가 남북교류 준비에 한창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경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통한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며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남북 간 대화 모드가 조성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 교류가 정상화되고 이에 따라 산업 구조가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된다면 높은 실질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되도록 경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경련은 선결과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보스 포럼 등 외교 무대에서 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남북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향후 5년간 국내 총생산은 연평균 0.81%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또 정경련은 개점 휴업 상태였던 통일경제위원회도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통일경제위원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이를 부활시켜 세부적인 경협 실천 계획을 짜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겁니다. 대한상이 역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 상공인 교류의 천병 역할을 자처하며 남북경협 싱크탱크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싱크탱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재계가 경협 밑그림을 그리며 분주하지만 당장 눈앞에 놓인 북미 정상회담이 관건입니다. 아직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발이 묶여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된 보다 진전된 선언이 나와야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취임한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공방에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채용 비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윤 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환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13대 원장 취임식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윤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공방 등 과제에 맞닥뜨렸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임직원 제재 및 증권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오늘 밝혔고, 금융위감리위원회는 17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혐의 제재 절차를 시작합니다. 감리위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양측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윤 원장은 오늘 삼성바이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17일 예정된 금융위감리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윤 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원장은 과거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금융권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노사 협력 관계를 새롭게 일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임 원장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금융권 채용 비리 역시 윤 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윤 원장이 학자 시절부터 채용 비리 문제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번 봄에도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습과 황사가 반복되면서 공기청정기와 실내 건조기 등 관련 가전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수에 힘입어 소비자의 눈길을 끈 상품들이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신체에 흡수돼 각종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미세먼지. 실내에선 공기청정기를 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써도 불안감을 떨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유통업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신선식품은 단연 인기입니다. 자연 배출이 잘 되지 않는 미세먼지지만 먹거리를 통해 체내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연 함량이 높아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는 바지락, 타우린과 알긴산 성분이 많아 해독작용과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문어와 미역이 대표적입니다. 클렌징 제품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CJ 올리브영에 따르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클렌징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25% 상승했고 헤어 케어 제품의 매출도 20% 늘었습니다. 피부와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야 각종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용 운동기구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트나 요가용품 등 실내 운동기구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한 가격 비교업체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웨이트기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1%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외왕구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왕구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지만 드론, 자전거, 인라인과 킥보드 등 야외용품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아웃도어 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8개 브랜드 모두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매출은 작년 대비 역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들어 미세먼지와 황사경보 발령이 잦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아웃도어 활동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업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3,500명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현대중공업은 최근 500여 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년 전부터 진행해온 희망퇴직을 올해 말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계가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상선은 최근 20척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국내 조선사에 보냈습니다. 2만 TEU급 컨테이너선 12척과 14,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발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상선은 2만 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2020년 아시아와 북유럽 노선에 14,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20척의 선박이 조선 3사에 고르게 분배된다면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 중 컨테이너선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머스크사와 프랑스의 CMA CGM사, 스위스의 MSC 등도 올해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CMA CGM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14,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연초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이 발주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8척, 일본 조선사가 12척을 수주한 만큼 국내 조선 3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앞으로 나올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4,368억 원에 수주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3사는 글로벌 선사들이 연초에 대규모로 발주한 LNG선 18척을 모두 수주하면서 LNG선 수주 모멘텀을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6월 말부터 본격화될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도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자동차 시장에 고성능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강력한 배기음과 짜릿한 스피드를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용인 처인구에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인 AMG 전용 트랙을 오픈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스피드와 코너링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늘 개장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AMG 전용 트랙.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이곳엔 직선과 코너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용 도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AMG 전용 트랙을 열고 운전자들의 고성능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Where you can experience our cars, because it's all about experience. And if you're gonna buy an AMG, you do have in futur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 car on that racetrack, doing some lessons, get taught to race a car, to run a car on a racetrack.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3,206대의 AMG 모델을 팔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전 세계 판매량은 13만 1,970대로 고성능 브랜드가 출시된 지난 1967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10만 대를 판매한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화두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운전하는 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와 국산차 업계에선 고성능 차량을 원하는 운전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메르세데스 AMG 프로젝트 1과 GLC 63S 쿠페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등 올해 20종 이상의 AMG 신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BMW 코리아는 고성능 M모델인 뉴 M5와 뉴 M4 CS, 뉴 M2 컴피티션 등 3가지 신차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주 벨로스터 N을 처음 선보이고 고성능 차량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i30 차량의 고성능 모델인 i30N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증권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호황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NH투자증권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고 메리츠존금증권도 창사 이래 최초로 1분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NH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7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9%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4.7% 늘어난 1,283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메리츠존금증권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03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분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증가를 꼽았습니다. 증시 호황으로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익도 급증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우리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30% 가까이 증가했고 2월 13조 원, 3월에도 12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위탁매매 수익 증가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6.8% 늘고 순이익도 34.6% 증가해 실적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증권의 1분기 순이익도 전년보다 112% 이상 늘어난 1,185억 원으로 예상되며
키움증권도 지난해보다 44.8% 증가한 1,25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2분기에도 증시거래 증가와 자산관리, IB 실적 향상에 힘입어 준수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증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양호한 증시 여건을 바탕으로 올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12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잠을 자는 등 SF 영화에서 보던 모습이 현실화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넥센테크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자 회사인 NDM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자율주행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자율주행차에 직접 타봤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똑바로 지키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해놓은 목적지인 아프리카 박물관에 도착하자 차가 알아서 속도를 늦추고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도로가 아니라 복잡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자파와 레이저를 쏴 거리를 측정하는 이 레이더와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까지 결합해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고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은 정밀지도와 센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밀지도에 구축되어 있는 모든 도로 정보와 자율주행을 하면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결합돼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운전자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교통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통 체증 문제, 주차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 또 부수적으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자동차 교통 환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실제로 자율주행차 타보셨는데요. 느낌이 어떤가요? 네, 신기하면서 좀 무섭기는 했는데요. 이날 시연에서는 도로 환경을 고려해서 시속 20km 정도의 좀 저속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나서면 100km 시속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미래가 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앞서 레포트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자율주행 기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율주행은 정밀지도와 센서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데요. 이 정밀지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번 시연에서는 3D로 된 정밀지도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차선의 위치와 지면의 높낮이, 주변 건물과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데요. 이 NDM은 이 지도의 오차가 3c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밀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로에 눈이 덮여서 차선이 보이지 않아도 어두운 밤에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차량에 부착된 레이더와 라이다, GPS는 이 차량 주변의 공간 정보와 현재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앞에 있는 사물과 차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요. GPS는 현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정밀지도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입력이 되고 차량이 스스로 분석해서 안전하게 운행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밀지도와 센서의 정밀도,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차량을 얼만큼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기술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이면 일상에서 이 자율주행차를 타볼 수 있게 될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2020년쯤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법, 제도 등의 정비가 돼야지 이 자율주행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다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버 사고 때 차량 제조사가 볼보였는데요. 제조사인 볼보의 책임인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있는 우버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의 잘못인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윤리적인 기준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막다른 길에서 좌회전을 하면 사람 한 명을 치게 되고 우회전을 하면 탑승자가 사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윤리적인 원칙을 정해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짜고 이 법 규제 등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전망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지난달 6일 있었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증권의 배당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정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우리사주조합장의 계좌에서 출고된 후 조합원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정상적인 배당 과정인데 삼성증권의 경우 입금 처리가 먼저 돼 오류에 대한 사전 통제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국장은 또 발행 주식 총수 이상이 입고돼도 배당 시스템에서 오류 검증이나 입력 거부와 같은 통제 장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증권의 경우 실물 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 결제원 확인 없이도 주식 매도가 가능해 위조 주식의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업무 매뉴얼과 위험 관리 계획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삼성 SDS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실수로 입고된 주식임을 알고도 매도 주문을 한 직원 21명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물리보안업체 ADT캡스를 부채를 포함해 총 2조 9천여억 원에 인수합니다.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어 맥쿼리 인프라자산 운용과 공동으로 ADT캡스 지분 100%를 1조 2,76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SK텔레콤은 7,020억 원을 투자해 ADT캡스 지분 55%와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양사가 인수하는 회사는 ADT캡스 주식 100%를 보유한 사이렌홀딩스 코리아입니다. 양사는 사이렌홀딩스 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부채 1조 7천억 원을 포함해 2조 9,7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ADT캡스 에피타의 11배 수준입니다. 양사는 매각 주체인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 결합 신고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분기 내 인수를 완료합니다. SK텔레콤은 AI와 IoT, 빅데이터 등 뉴 ICT 기술을 활용한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ADT캡스를 2021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의 회사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영상장비 제조업체 제노레이가 2021년까지 덴탈과 메디컬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글로벌 엑스레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01년 설립된 제노레이는 엑스레이 등 디지털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일반 의료용과 치과용 엑스레이를 함께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메디컬 장비로는 엑스레이를 활용한 수술 장비 C암과 유방암 진단 시 활용되는 마모그래피가 주력입니다. 덴탈 사업 부문에선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 장치인 3DCT와 환자 구강의 국부 촬영과 진단에 사용되는 포터블 엑스레이 등이 주력 상품입니다. 제노레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 이상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노레이는 오늘 16일과 17일 양일간 청약을 거쳐 다음 달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올 들어 중국에서 사드 여파에서 벗어나며 작년에 1.5배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는 5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총 4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중국에서 기록한 전체 수주 규모의 1.5배 수준입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지정 취소 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습니다.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발송된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에 해당한 금액을 보상받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수도권에서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작년 국민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에서 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해 조사한 2017년도 주거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전국의 자가 점유율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따뜻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았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비가 조금 더 내리다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쪽 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22도, 광주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한낮에도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또는 좋음 단계로 바깥 활동이나 실내 환기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영남 동해안에는 내일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개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한낮에 광주 23도, 대구 20도로 영남지방은 기온이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